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그리고 얼음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아,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살다 닭다리 때문에 자식과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김 씨의 딸이 김 씨 부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딸은 식탐도 많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생기면서 말이죠.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위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챙기는 딸. 이해했습니다. 보기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땐 도가 지나칠 때도 많았습니다. 4명이서 닭 한 마리를 먹어도 닭다리 2개는 전부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2짝이라 하나를 딸이 챙기면 김 씨 부부는 거의 퍽퍽한 살만 먹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지만 안타깝게도 김 씨 부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꼭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하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공짜로 애나 맡길 줄이나 아는 딸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잘 키워 무탈하게 결혼시켰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못한 사람, 결혼해서도 사고쳐서 폭삭 망한 사람,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복받은 것이라 생각했죠. 김 씨 부부는 자식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둘 모두에게 적당히 해줄 것 해주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식들이 서운할 것도 김 씨 부부가 부담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어도 남들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잘 지낸다는 것이 꼭 자주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하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딱히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딸이 아들보다는 살가워서 가끔은 바쁜 사위를 두고 혼자서 김 씨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황서방 출장 많이 안 가. 주요 업무가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 늘 딸이 외로워했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잘 됐네. 집에 일찍 오겠어. 그렇지.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나 임신했거든.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딸. 사위도 그 때문에 업무를 바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출산을 기점으로 김 씨 부부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주 왕래한 적이 없었는데 딸 부부와는 특별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좀 늦었지? 아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애 밥 먹이느라. 잘 먹어? 잘 먹지. 애기 반찬 새로 해서 냉장고에 있거든. 그거 내일 아침에 먹이면 돼. 알았어. 고생했네, 우리 엄마.
정신없지? 없지. 이제 또 밥 차려야 하네. 황서방 냈는데? 아니, 금방 온대. 엄마도 밥 먹고 가. 아이고, 그럼 늦지. 아빠도 밥 차려드려야지. 오늘 아빠가 데리러 와? 아니, 집으로 바로 온 데서 버스 타고 가려고. 김 씨는 짐을 챙기며 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낳고 딸은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돌보다가 3개월 전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 씨가 딸의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딸 부부가 퇴근하기까지 서너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는 게 황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에 길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이고 내 새끼 봐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김 씨는 딸을 주중엔 매일 보게 되었고 종종 김 씨를 데리러 오는 남편도 딸과 일주일에 2번은 마주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딸이 출근할 때 왔다가 퇴근하면 바로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미진이가 퇴근을 좀 늦게 했어요. 얼른 밥 먹자. 남편이 말하며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김 씨는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를 덮이고 간단히 계란찜도 하나 했죠. 그러니 몇 분 만에 뚝딱 저녁 사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미진이가 밥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먹고 오지 그랬어? 배고프다고 난리치던 양반이. 난리는 무슨? 밥 먹고 온다고 했으면 나도 먹었지. 밥까지 먹고 가면 미진이도 힘들겠죠? 하기야, 김 씨는 딸이 저녁 식사를 차리기 전에 늘 돌아왔습니다. 괜히 음식 차리는 걸로 딸이 부담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굳이 사위도 불편하게 할 건 뭐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애기 봐달라는 거야? 남편이 영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김 씨가 없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글쎄, 내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나 오래? 그래도 애가 어느 정도 커야 어린이집에 오래 맡기죠. 그건 또 동의를 하는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애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김 씨도 남편도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직접 애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는 딸인데 애 봐준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이고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좀만 더 크면 손주를 보고 싶어도 수시로 볼 수 없을 테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딸 부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김 씨의 생일이 되기 얼마 전에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황서방이 엄마 애 보느라 고생한다고 생일 선물 겸 한우 쏜대. 한우를. 외식비가 높으니 4명이서 한우를 먹으면 꽤나 가격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황서방이 낼 거니까 걱정 마. 사위가 그래도 장모 생각을 해주나 보다 싶어서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싸서 자주 먹지는 않아도 김씨 부부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대접을 해준다니 마음이 좋았죠. 우와.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 진짜 비싸네. 그러게. 그래도 엄청 맛있대.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식당 외관이 고급스럽다 생각은 했는데 소고기 가격이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먹음직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사위가 집게와 가위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글자글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죠. 어? 이거 익었다. 딸이 불판 위에 있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사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익었네. 그러면서 사위가 고기를 굽던 집게로 고기를 집어 자기 입에 쏙 넣었습니다.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김씨 부부도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긴 하지만 딸네 부부는 거의 겉면만 익혀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가 고기 한 점을 살짝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익혀서 먹을 요량이었습니다. 집게로 여러 점 집어먹던 사위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육즙이 역시 비싼 건 다르긴 다른가 보네. 그러게. 딸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정작 김씨 부부는 아직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김씨 앞에 있던 소고기를 집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판이 비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젓가락만 빨고 있는데 사위가 또다시 고기 한 덩이를 불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많이씩 굽는 게 어때? 그래야 김씨도 맛도 좀 보고 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소고기는 많이씩 구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질기고 맛없어요. 그래? 네. 핏기만 가시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위는 핏기가 가시기도 전에 먹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구워진 고기를 큼직하게 자르자 6조각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씨도 사위를 따라 새빨간 고기를 먹었지만 김씨의 입맛엔 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점씩 먹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씩 남편 쪽을 쳐다보면 젓가락만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사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본래 고기를 굽는 사람이 더 적게 먹게 되기 마련인데 집게로 2점, 3점씩 집어먹으니 보는 사람의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서 김씨의 딸이 사위를 살뜰하게 챙겼죠. 이것도 찍어 먹으면 맛있어. 와사비 찍은 소고기를 사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딸이든 사위든 김씨 부부의 접시가 비어있는 사정은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먹는다고 열심히 먹었지만 대부분 딸과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배부르다. 그치? 그러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많네. 더 안 시켜도 되겠지?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씨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세어도 10점을 채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사위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어. 메뉴판을 힐끔하는 게 남편도 배가 안 찼지만 비싼 고기 더 시키자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산다고 했는데 괜히 돈이나 더 쓰게 하자는 심보로 보일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산할 때 보니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고 나서 김씨와 남편은 서로 약속한 듯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그러고선 둘이 눈을 마주치고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뒤에 먹은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성이 좋았나? 그러게요. 명절에는 워낙 음식이 많아서 몰랐는데. 좀 많이씩 구워야 먹지. 어이구.
그래도 대접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왕래를 하다 보니 함께 식사할 일이 잦아졌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산은 김씨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넉넉하게 시킬 수 있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좀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고기 말이죠. 다 익기도 전에 쓸어가 버리니 많이 구운다고 구워도 김씨는 남은 걸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사면 낫긴 하지만 딸과 사위는 한 번도 부모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그렇게 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부모 입보다는 자기 남편 입이 더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는 걸로 괜히 치사스럽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 씨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일로 따지기에는 얼굴이 좀 뜨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늘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이 서준이만 데리고 놀러 가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황서방이랑 나랑 엄마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그래? 잘 됐네. 뭐 먹고 싶어? 황서방이 백숙 먹고 싶다고 하던데. 웬 백숙? 그냥 요즘 몸이 허하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시장 다녀와야겠네. 마침 5일 장날이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닭 한 마리를 사고 그 앞에 수산물 시장에서 전복과 낙지도 2마리 샀습니다. 몸이 허하다길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닭이 한 마리면 되나? 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닭발도 5,000원어치 사서 양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2마리를 샀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백숙을 내오고 낙지와 전복을 잘라서 나눠줬습니다.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 많이 먹어. 그러자 딸이 닭다리 하나를 크게 뜯어 사위의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김씨 부부는 백숙이나 달교리를 먹으면 늘 다리는 남편이 먹고 날개를 김씨가 먹었습니다. 김씨는 다리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부드러운 날개가 더 좋았죠. 그래서 나머지 다리 하나는 남편이 먹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그새 닭다리 하나를 다 먹고 나머지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닭다리를 먹으려던 남편도 엉거주춤 닭다리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하나 더 먹을 텐가?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위는 꾸벅하더니 얼른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주긴 했지만 닭다리 2개를 사위 혼자 홀랑 먹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사위에게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 식구가 먹으면 일단은 누가 좋아하던 안 하던 김씨 부부의 접시 위에 먼저 닭다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 부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게 닭다리이니까 말이죠. 먼저 어른에게 주면 어른이 사양을 하고 사위나 딸에게 주는 게 맞는 순서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벌써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꼰대인 게 문제가 아니라 밥상 예의가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만나서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 들기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김씨의 접시에 있던 날개를 주었습니다.
해산물도 좋아하지 않아 전복이나 낙지도 먹지 않은 남편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닭을 먹을 일이 있다면 꼭 2마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마리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마리만 했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마리 하면 다리가 4개니까 딱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말복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백숙을 2마리 시키자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아이는 어려서 한 사람 몫을 못할 텐데 2마리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 많이 먹습니다. 사위도 1마리로는 적은 모양이었습니다. 죽도 나오고 코스로 나오는 곳이라 2마리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남으면 싸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나오자마자 딸이 얼른 닭다리를 집어 사위 접시에 하나, 그리고 자기 접시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은 게 2개이니 말이죠. 김 씨는 날개를 하나 집어먹었고 남편이 닭다리를 집으려고 하는데 사위가 하나 더 집어서 자기 접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먼저 가져간 게 남았는데도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식탐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자랐길래 저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어서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넷이서 오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머지 다리 하나를 집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닭다리 먹어야지. 아직 어려 하나를 다 먹지 못하니 딸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신 먹어요. 서준이 줘. 아니면 당신 먹던가. 나는 날개 먹을 거야. 그렇게 둘이서 잠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딸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황당했습니다. 딸도 사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이 짧아 자기가 먹는 게 아닌 것뿐이지 이기적인 건 똑같았죠. 그래서 김 씨도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그러자 사위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2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닭다리 살도 씹지 못할 만큼 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뭐가 맛있는지 정도는 김 씨 부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가 자장면을 싫어한다고 오해했던 그 가사처럼 딸과 사위도 김 씨 부부가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먹지 못했던 부모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설마 하니 닭다리 4개를 전부 다 지들이 먹으려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래서는 다시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딸이 입이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사위가 왠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그랬지만
그 말 뜻은 먼저 가져가지 않은 김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했습니다. 가져갈 틈이라도 줬으면 모르겠지만 황당했습니다.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그러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딸. 그 뒤로 사위도 눈치를 보며 식사를 이어갔지만 기분은 상해 보였습니다. 차마 장인 장모에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괜한 얘기한 거 아닌가 몰라.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자신 때문에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했다면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같이 식사를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가족인 이상 그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아이를 몇 달 더 봐주기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섭섭했다고 말이죠. 왜 사위에게 먹는 걸로 서럽게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역정을 내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드시라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딸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줄 아는 것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섭섭하다는 자식이 얄미웠습니다. 그것 좀 사위에게 양보하면 어떠냐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 좀 부모에게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그래도 부모 눈치 봐서 말려야 하는 입장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딸의 대처를 보니 애초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김씨 부부는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지 모른다면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면 됐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딸이 드러나 봤는지 몰랐습니다. 애를 봐줘야 하니 딸이 삐진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통닭 사온다는데 같이 먹자. 닭을 먹자고. 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닭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닭이 넘어가냐는 듯한 말투였죠. 물론 김 씨도 잘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통닭 좋아요? 사위는 딸 같은 반응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3, 40분쯤 기다리자 남편이 통닭을 손에 들고 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야? 2마리 사왔지. 아, 옛날 통닭이네요. 이거 맛있죠? 작은 닭을 통째로 튀긴 옛날 통닭이었습니다. 딸도 군침이 돌았는지 슬금슬금 관심을 보였죠. 접시랑 가위 좀 갖다 줄래? 가위? 손으로 뜯어 먹으면 되지. 뜨겁잖아. 딸이 가위를 가져와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잡고 뜯으려는 사위를 말리고 김 씨가 달게 가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딸의 표정이 요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잘라? 남편은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고 김 씨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2마리의 닭을 가로로 3등분을 마친 김 씨가 가장 위쪽에 날개 2개가 달려있는 부분은 자신의 접시에 놓고 가장 밑에 다리가 2개 달려있는 부분은 남편의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2마리 다 배분을 하니 가운데 토막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 이게 뭐야? 우리는 퍽퍽살만 먹으라고? 너희도 30대면 슬슬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닭가슴살이 근육도 생기고 좋다더라.
요즘엔 일부러 그 부분만 사 먹잖아. 장모님, 저 닭가슴살 안 먹는데. 아이고, 먼저 가져가지. 네? 사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기가 찬 표정으로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닭을 이렇게 나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상식? 그래. 자를 거면 세로로 잘라서 각자 하나씩 가져가던지 해야지. 아빠만 다리 먹고 엄마만 날개 먹고. 우리만 이게 뭐야? 우리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동안에 자신들이 홀랑 먹어치워 버렸던 건 생각도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럴 거면 닭을 왜 먹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김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열을 내고 있어? 뭐?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로 뭐라 그래? 쪼잔하게. 그러자 얼빠진 표정을 짓는 딸과 사위. 참나,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눈치를 주네. 에이, 입맛 떨어졌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먹어라. 김 씨가 남편 접시 위에 있던 다리를 집어다가 놓아줬습니다. 그러자 입맛이 떨어진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뱉은 말은 모두 딸과 사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애초에 딸과 사위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사위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도 씩씩거리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인 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부모라도 어른이랑 같이 뭘 먹을 때는 최소한 먼저 드시라는 말은 하고 먹어야 하는 거고. 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또 입이 대빨 나왔고 말이죠. 닭다리가 치사스러우면 나중에는 고기 먹으러 가자. 엄마는 아주 그냥 생고기 먹는다는 생각으로 갈 거야. 그러자 딸이 생각해 보아도 어이가 없는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닭다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줄은 알지?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딸은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번 일로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얌체 같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김 씨도 확 연락을 끊고 애도 안 봐줘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과 사위의 표정을 보아하니 어느 정도 초기 치료는 된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을 텐데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등에 발라줘. 어머, 이게 무슨 상처야? 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누가 서랍장 같은 걸 옮기다가 등을 찍었는데 쓰라려 죽겠네. 그때 들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곧이어 들어온 며느리가 깍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왜 옷을 벗고 계세요? 아니, 집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왜 문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들이닥치는 애가 어디 있어? 들이닥치다니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왔죠. 애도 맡길 겸. 뭐? 이러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얼른 나가봐. 주말에 우리 둘이 약속 있고 너희 때문에 네 아버지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유정이는 그럼 왜 소리를 질러? 남이 집에 들어온 게 누군데? 누구더러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 언제 온다고 얘기나 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명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이런 일로 골머리를 썩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씨의 시어머니는 이 씨 집의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한창 신혼 때도 그랬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 씨의 고충을 이해하고는 그 뒤로는 열쇠를 회수했죠.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훗날에 며느리나 사위가 생긴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며느리에게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자식이 부모 집에 드나드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매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민망한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이 됐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어째서 젊은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해보질 않으니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 일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남편은 은퇴를 해서 제법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각자 취미생활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전부터 취미가 있었던 낚시에 더 빠졌고 이 씨는 친구와 함께 양식 요리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한식은 이제 지겹고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보람 있어서 꾸준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주 어렸을 때 평일 오전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는 오전에만 하는 일로 업무를 바꾸었는데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의 집에서 손주를 돌봤죠. 이 씨는 그날도 똑같이 아들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주먹진 손으로 통통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쿵쿵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 초인종을 눌렀더니 자꾸 애가 깬다며 며느리가 심통을 부렸습니다. 아이가 밤잠이 길지가 않아서 자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아침에 잠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손주가 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쟤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차라리 문을 두드리라고 했죠. 하지만 그랬더니 안쪽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인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정아, 집 앞에 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아, 어머님. 자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애도 깼어요. 아이 진짜. 그러고서는 뚝 끊어진 전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자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였습니다. 내가 깨웠어? 미안해. 아니에요. 진동 소리가 커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인상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씨가 도착하니 며느리가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외출하자 집에는 이 씨와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오후 1시쯤 되면 다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때 집으로 가면 되기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던데. 우리 애기 데리고 놀이터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더니 할미가 비번을 모르네. 저번에도 잠깐 집 근처 슈퍼 좀 다녀왔으면 했는데 다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갔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말았는데 오늘 같은 때는 비밀번호를 물었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이 산책은 엄마가 알아서 시켜줄 테니 몇 시간 동안 아이만 잘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먼저 비밀번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전화도 따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매일 그 시간에 오시니까 문 열리면 어머님인 줄 알게요. 그래도 비밀번호를? 네. 저희 엄마도 알고 계세요.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비밀번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며느리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늘 똑같았습니다. 늘 8시쯤 도착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따로 방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다 싶었죠. 당신 안 나가? 내가 나가면서 태워줄까? 아침 일찍 외출한다고 외투를 걸치던 남편이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지금 출발하면 며느리 집에 20분은 이르게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이른데. 좀 일찍 가서 애 봐주면 되지.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찍 가면 그렇지. 그래봤자 10분, 20분 아니야? 10분, 20분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인지 당신이 알아? 예전에 시부모님이 방문한다고 하면 서둘러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데 10분이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애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늘 깔끔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버스 타고 가면 한참 돌아서 가잖아. 그래? 그럼 일단 태워줘. 그리고 이 씨는 예상한 것처럼 일찍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곧장 떠났고 이 씨는 백일동 앞에 있는 작은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 앉아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서 약속된 시간을 5분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자다 깬 듯한 모습의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기 이제 잠들었어요. 그래? 이따가 일어나서 분유 먹이면 되지? 미리 안 들어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워낙 잠기가 밝고 예민한데 그 중에서도 문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아이였죠. 이 씨는 아들네 집에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이 들어온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무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종 남편과 함께 아들네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지만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좀 더 크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자 더 이상 오전에 아이를 봐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네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갈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나야 할 때는 보통 아들네가 오곤 했으니 말이죠. 비밀번호는 바꿨겠지? 무슨 비밀번호? 승관이네 집. 뭘 굳이 바꿔? 어차피 당신은 가지도 않는데. 그건 그렇지? 그러다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 지금 아빠랑 어디 좀 왔는데. 왜? 아,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예전에 쓰던 번호랑 용품 몇 개가 엄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뭔지 알아. 창고방에 있는 것들 말이지? 그거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 우리 늦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해. 그리고 나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시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그제서야 아들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집 비밀번호를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딸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기사님인지 누구인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남편의 생일로 하다가 그때 이 씨의 생일로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뀐 비번을 알려줬고 아들은 물건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씨의 기억에서 잊혀졌죠. 2달쯤 뒤에 딸이 오랜만에 이 씨의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이 씨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소매 차림이라 서둘러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가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만삭의 딸이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쁘던 사위가 모처럼 시간이 났다며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 봐. 찌개가 아직 덜 끓었어. 배 많이 안 고프니까 천천히 먹지 뭐. 근데 베개 준다며? 아, 맞다. 거기 창고방 가보면 치킨 그림 그려진 쇼핑백 있거든. 거기에 넣어놨어. 전에 이 씨의 집에서 손주를 봐줬을 때 아들네가 두고 간 아기 베개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쓴 거고 아기가 잘 자게 하는 무슨 기능이 있는 비싼 베개라길래 도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귀찮다고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물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커버려서 못 쓴다고 버리라고 했지만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곧 딸이 출산을 할 거라 말을 했더니 온 김에 가져가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작은 방에 들어갔다 나온 딸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딸의 말에 이 씨가 가서 찾아보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는 곳에 놔뒀는데 말이죠. 그때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가져갔나 보다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왔을 때 네가 애기 베개 가져갔어? 버리라고 했던 그거. 아, 그거요? 제가 가져간 건 아니고요. 아들의 대답에 의아해 하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그저께 유정이가 들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 말에 이 씨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해졌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뒤져보아도 며느리가 집에 왔다 간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지난번에 제가 번호 가지러 왔다가 그 베개 보고 유정이한테 말했더니 누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고? 네. 그저께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비번 알려줬어요. 유정이가 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다소 황당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연락도 없이 들어왔다 갔나 싶었습니다. 아마 딸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왔다 간 것도 전혀 몰랐을 것이었죠. 일단 알았어. 네. 하지만 급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연락할 틈도 없었나 싶긴 했어도 굳이 이러쿵 저러쿵 할 문제까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사위가 해외 출장에 갔는데 출산일이 임박해서 혹시 몰라 5일간 딸이 씨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금방 학원만 다녀올게. 금방 안 와도 돼. 애기 당장 안 나와.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어. 요리학원 수업이 있어서 집에 딸만 두고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딸은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 딸에게서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 씨는 펄쩍 뛰며 놀랐습니다. 혹시나 진통이 있나 싶어서 얼른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는데? 아니, 엄마. 새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 어? 무슨 비밀번호? 집 현관문 비밀번호 말이야. 아니? 알고 있긴 할 거야. 왜 그러는데? 아니, 아까 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빠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나 싶어서 보니까 글쎄, 새언니가 들어온 거야. 뭐? 내가 놀라니까 자기가 더 놀랐다면서. 왜 빈집에 와 있냐고 그러는 거야. 이 씨도 지금 무척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언니는 왜 빈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냐고. 엄마한테 말은 하고 온 거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들린 거라서 말을 안 하고 왔다는 거야. 내가 복장도 그러고 그렇게 막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여자끼리 뭐가 어떠냐고 그러는 거야. 딸이 열이 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온 거래? 몰라. 엄마 1시간은 더 있어야 온다니까?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가버렸어. 참나, 여자끼리면 수치심도 없는 줄 아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당연히 초인종 눌러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사람이 없는 줄 알면 애초에 들어오질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진정해. 애 나오겠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게 아니라 그냥 비번을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또 와서 눌렀는데 갑자기 바뀌어 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기분은 내가 나쁘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도록 잘 돌려서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써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요? 가족끼리 비밀번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말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저도 엄마 집에 가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딸과 사위는 꼭 초인종을 누르고 왔습니다. 같이 살 때는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따로 살기 때문에 이 씨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왜 부모 집에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
아무 때나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나 유정이나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며느리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유정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분명 서운해하죠. 이 씨는 어쩐지 아들에게 설득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벌써 2번이나 왔지만 아들의 말처럼 또 며느리가 시부모 집에 찾아올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이러쿵 저러쿵 따져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지 보름 만에 또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씨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란 이 씨 부부에게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애기 좀 잠깐 맡기려고 왔어요. 뭐?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요. 이따가 10시 전에 데리러 올게요. 여기, 애기 옷이랑 있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라 그냥 왔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에 집에 계신 거 아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신발을 신더니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길 가다가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나 싶었습니다. 여태껏 이 씨가 없는 시간에 며느리가 몰래 왔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온 것이었습니다. 친정집 마냥 이렇게 드나드는 며느리를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느냐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두드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몇 시간 있다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종종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 편하게 드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반찬 좀 싸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아이를 갑자기 맡기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도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며느리라 더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올지 몰라 편하게 있질 못한다며 투덜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인종 누르면 이 씨가 문을 열어주러 나오는 게 더 귀찮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그냥 들어가는데요. 어머님도 저희 집에 비번 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랑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씨는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었고 며느리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결국 얘기를 꺼내본 보람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하자 오히려 이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갑고 얼마나 좋아. 나 옛날에 아들네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다가 영 끊자는 소리까지 들었잖아. 나쁜 놈! 그 집 내가 해준 집이고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결혼했다고 비밀번호 싹 바꿔버리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올 때는 꼭 열흘 전에는 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씨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와도 괜찮아? 뭐 어때?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정없지. 아들네도 그렇게 말하고 친구도 같은 생각이니 이 씨 부부가 너무 팍팍하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긴 오지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구는 편은 또 아니었습니다. 시부모가 보고 싶다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꼭 용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오거나 애를 맡기러 오는 그런 때 말이죠. 친딸보다도 격없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대면대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만 시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도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방문이 불편했죠. 적어도 오기 1시간 전에는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거실 테이블도 좀 정리를 하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야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그럴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애를 맡기고 가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 내가 들어가면 뒤늦게 청소기 돌리고 하셔. 그냥 그러려니 해. 애한테 더럽게는 안 하시겠지, 설마. 아마도 안사돈과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듣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둘만 사는 집이라 크게 더럽혀질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냐 묻는다면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왔기에 청소기를 돌린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뒷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온 횟수를 손으로 꼽자면 그리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니 늘 불안했습니다. 청소도 괜히 수시로 하게 되고 외출을 할 때도 혹시 내가 없을 때 며느리가 왔다 갈까 싶어서 주변을 한 번 더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짓도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편하게 있지도 못하나 생각이 드니 억울하기도 했죠. 앞으로는 올 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해줘.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알려줘. 그리고 들어올 땐 초인종 누르면 열어줄게. 그랬더니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뭐가 어때서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금방 문 열어주잖아. 그래도 누가 왔다는 건 알고 문을 열어줘야지. 그리고 없을 때도 그냥 들어오지 말고 전화 한 통은 줘. 아니, 누가 뭐 훔쳐가요? 아들은 이 씨가 너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모는 안 그런다고 말이죠. 자식이 마음대로 부모 집도 못 드나든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번처럼 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말대로 지내보았는데 이래저래 불편함이 컸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새언니 특이하네. 오빠도 웃기고. 나도 엄마 집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러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들어가면 좋나? 기겁할걸? 이 씨도 해보진 않았지만 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들 며느리는 한참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삐졌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등에 발라줘.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다시 나와서 연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상처야? 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누가 서랍장 같은 걸 옮기다가 등을 찍었는데 쓰라려 죽겠네. 그러면서 손이 안 닿는다며 대신 발라달라고 했죠. 상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넓게 연고를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따갑며 움찔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삑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설마 하는 생각에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들어온 며느리. 남편의 몰골을 보더니 깍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섰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헐레벌떡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욕실 슬리퍼를 신다가 휘청거리기도 했죠. 아버님, 왜 옷을 벗고 계세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아니, 집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왜 문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지. 그러면서 놀란 자기 마누라를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또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사위가 들어와서 마주쳤다면 아마 최소한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주말 동안 애도 맡길 겸 같이 식사나 하자고 왔다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놈의 육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방문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얼른 나가봐. 주말에 우리 둘이 약속 있고 너희 때문에 네 아버지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유정이는 그럼 왜 소리를 질러? 남이 집에 들어온 게 누군데? 누구더러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 언제 온다고 얘기나 했니? 이 씨는 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가끔씩 아이를 맡기는 것까지는 이 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면 손주도 보고 좋았죠. 하지만 그러다고 이렇게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굴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아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그 길로 이 씨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진작에 이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 쓸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이 씨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씨도 며느리 집 비번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째 반대로 된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정이가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비번은 비상시에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상시가 아닐 때도 사용을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비상시에는 119 부를게. 유정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세요. 부모 집이잖아요. 부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면서 도무지 이 씨 부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며느리도 문제지만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면 사생활도 없는 주라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일주일쯤 뒤에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연락도 없이 그냥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았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 둘 다 집에 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딱 달라붙어 소파에 앉아있던 둘은 황급히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 씨는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봤어. 그러자 아들이 황당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름 무슨. 그냥 우리 손주도 잘 있나 한번 보고 그럴라 그랬지. 그리고 이 씨는 바로 다음 날에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었는데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히 있지. 여자끼린데 뭐.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몹시 볼만해졌습니다. 딱 2번. 그렇게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아들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씨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왜? 자식 집에 부모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그래도 저 있을 때도 아니고 유정이 혼자 있을 땐 그러지 마세요. 뭐가 어때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가 전에 그랬잖아. 유정이가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참에 바뀐 비번 다시 알려줄까?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참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딱 2번 만에 이럴 거면서 가족이니 자식이니 해가면서 따졌나 몰랐습니다. 저희도 초인종 누를 테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말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딴엔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는 모양이었지만 그게 이 씨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아들은 참 하는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쯤 있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애 좀 맡길게요. 오늘 말고요. 이번 주말에요. 웬일로 미리 다 연락을 줬습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안 돼. 설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라면서요. 미리 말해도 바쁘면 못 봐주는 거지. 이 씨 부부는 정말로 이번 주말 내내 약속이 있어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우선해서 애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또 섭섭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야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몸소 깨닫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부탁도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거절하는 때도 필요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자식에게 맞출 필요는 없었죠. 부모도 생활이 있고 사생활이 있고 인생도 있다는 걸 아들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하자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조금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것이지 지금 사이가 딱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바뀐 비번을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이 씨도 독립된 가정으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자식들과 사이가 크게 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지킬 예의만 지키면 오히려 싸울 일이 없으니 말이죠. 몇 평이라고? 13평인가? 어쩌니 집이 좁아서 애들 놀 데도 없어. 2분이서 지내시기엔 좋네요. 근데 여기서 자고 가진 못하겠네요. 오늘은 밥만 먹고 갈게요.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와? 아, 그냥 다음 명절엔 밖에서 외식해야겠다. 아이고, 그럴래? 여기서 먹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갈게. 서운하진 않지? 에이, 서운하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강목단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딸이 명절에 온다고 하면 반가웠습니다. 손주들도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죠. 하지만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를 위한 말 같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신경줄이 나만하질 않고
딸과 사위가 오면 손주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절이 설레기보다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꼭 며느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긴장되듯이 말이죠. 하다못해 잠이라도 돌아가서 잤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고 가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 먹는 것, 잠자리까지 하나하나 봐주는 것도 힘들었고, 술을 왕창 먹으니 음식 해다 바치는 것도 번거로웠죠. 명절에 가끔 자식들이 한데 모이기라도 하면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으면 하는 게 강씨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가지 말라고 해도, 명절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해도 제멋대로인 자식들. 그렇다면 강씨 부부가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씨는 아들 하나, 딸도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강씨가 어릴 적엔 당시에 드문 외동딸이라 외롭게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둘만으로 만족을 해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멈췄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자식을 두어 더 낳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고될 것이라는 상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큰 사고를 친다거나 발길을 끊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 때문에 다들 말년에 괴로워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은 강씨 부부를 애먹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그만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니까 한숨 좀 돌릴 것 같아. 나도 그래. 딸내미도 벌써 애가 둘이지. 세월 참 빠르다. 그러네. 시집 안 간다던 딸내미도 어떻게 잘 살고 있네. 아이고 손주들 많아 부럽다. 나이 들면 그 재롱 보는 맛에 사는 거지. 친구의 말에 강씨는 웃었습니다. 아들은 일찍이 독립해서 따로 살다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독립하지 않고 강씨 부부와 살고 있었죠. 시집을 안 가겠다는 말까지 해서 제 아버지 뒷목을 잡게 하더니 지금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자식이 둘이라 강씨 부부는 손주가 넷이나 됐죠. 며느리랑 사이는 좋다고 그랬었나? 나는 우리 며느리랑 통화해본 지가 한 5년은 된 것 같아. 애도 없으니까 뭐 애라도 봐달라는 연락도 할 일이 없고 말이야. 섭섭하다는 듯이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강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사실 강씨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는 그렇게 가깝지도 또 엄청 멀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축에 속하나 사실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전화통화는 잘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꽤나 자주 했는지 말이죠. 그때는 강씨도 처음으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면 그저 좋았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맙다. 제일 먼저 전화를 줬네. 그래요? 그래. 진영이 그놈은 전화도 없어. 지 엄마 생일도 모를 거야. 대신 제가 전화드리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 아 참. 지난번에 싸준 반찬 다 먹었다며? 아, 네. 어머님 안 힘드시면 반찬 좀 더 해주세요. 그래? 맛있게 먹었어? 네.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다행이네. 밥 잘 챙겨 먹어.
임신하면 가만히 있어도 힘드니까 꼭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 해. 알겠지? 몸 무거워지니까 밥도 진영이한테 차리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당시에 첫째를 임신하고 있던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걱정이 되었죠. 아들도 원했고 며느리도 요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종종 반찬을 해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글쎄요, 저는 다 좋아요. 너무 많이는 말고요. 조금씩만 해주세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한 가지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10가지, 20가지를 해서 갖다 주어도 좋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김에 너희 집에 들려서 잠깐 주고 가려고. 집에 있지?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야.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라 오래 안 있어. 네. 집에 찾아가거나 용건이 있을 땐 종종 이렇게 강 씨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볼 일이 있을 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볼 일이 있을 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일주일 전에 며느리에게 방문 예고를 하고 방문 전날에 장을 봐서 며느리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소분한 뒤에 큰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아이고, 진짜 무겁다. 이리 주세요. 임신한 애가 이런 거 들면 안 돼. 여기 식탁 위에 꺼내놓을 테니까 네가 넣어. 마음 같아서는 냉장고 안에 정리해주고도 싶었지만 왠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들기만 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30분 정도를 거실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진 아들에 관한 얘기였고 곧 태어날 손주에 관한 일이 주제였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강 씨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쩐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가야 안 늦어.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얼른 들어가 쉬어. 배웅하려는 며느리를 강 씨가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서 며느리에게 들렸다 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반찬 해달라고 해서 6가지나 해다가 직접 갖다 줬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친구가 말끝을 흐리며 의문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요새는 그렇대잖아. 아들네는 가는 거 아니라고. 특히 며느리만 있을 때. 왜? 혼자 있는데 시부모가 찾아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반찬만 전해주고 온 건데. 그래도 차라리 아들한테 반찬을 보내던가 해야지. 친구의 말에 강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는 집에서 몇 시간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니 갖다 주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전화도 그렇게 자주 하고 그러지 말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해. 그럼 좋을 리가 있겠어? 별말 없던데. 모르는 소리지. 뒤에서는 둘이 분명 싸울 거야. 그 말에 잠시 근심스럽기는 했지만 강신의 아들 며느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라 질투를 하나보다 싶었습니다.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그런데 그 말을 흘려들은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아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럼 나는 반찬 남은 것 좀 정리할게. 아들과 남편은 아이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싹싹하게 강씨 옆으로 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요리를 하면 옆에서 거들었고 과일도 자기가 깎겠다며 칼을 가져갔죠. 그러니 친구가 강씨 보고 며느리를 잘 봤다며 눈을 흘기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아이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까지 머물다 간 터라 힘들긴 했어도 자식 얼굴, 손자 얼굴 보니 좋았죠. 애기 잠들었을 때 얼른 가. 운전 조심하고. 네.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강씨 부부가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흘렀을까. 이건 뭐야? 아, 그거 애들 주려고 싸놓은 반찬들인데. 아이고, 얼른 가봐야겠다. 아직 출발 안 했겠지? 강씨가 다급히 쇼핑백을 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2층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바깥 주차장을 두리번거리자 천만다행으로 아들 내외가 차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애는 이미 태웠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마음도 잠시 아들과 며느리가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투고 있는 중인 듯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좀 더 빨리 일어나자고 했어야지. 아침에 밥만 먹고 일어났는데 이보다 더 빨리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음식하거나 설거지하면 좀 거들 수 없어? 언제는 애 보고 있으라며. 애 안고 있는 게 더 힘들다고. 명절에는 아니지. 아무튼 왜 명절엔 여자들만 힘들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거의 다 하시잖아. 그렇다고 안 힘든 줄 알아? 당신이 며느리 돼봐. 엄마가 눈치도 안 주는데 당신 혼자 왜 그래? 이런 사람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매번 명절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전화도 잘 받고 명절에도 와서 일하고. 나는 뭐 안 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좋은 며느리는 아니지. 반찬도 해다 줘도 잘 먹지도 않으면서. 아, 몰라. 나도 싸우는 거 지겹다. 강씨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반찬을 가져다 줬다가는 서로 민망해질 것 같아서 얼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불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만보다도 시어머니인 강씨 때문에 둘의 갈등이 큰 것 같았죠. 명절에도 며느리에게 전을 부치게 한다던가 고된 노동을 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강씨가 했죠. 하지만 그것도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반찬 문제도 그랬고 말이죠. 겉으로는 호호하다가 매번 명절마다 이렇게 돌아가서 싸웠나 싶으면 착잡하기도 했시오뿐이다. 그걸 알게 된 이상 강씨가 이전처럼 며느리를 대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명절에 며느리가 와도 아들을 시키면 시켰지 며느리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어도 얼른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둘이 명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해를 거듭할수록 아들 며느리를 맞는 게 아니라 시부모를 맞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게 되었고 참 비위 맞추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죠.
강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도 거의 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1~2주에 한 번씩 했다면 지금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사위가 딸과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가끔씩 보아온 사이였기에 며느리처럼 사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수더분한 성격이고 강씨 부부에게 엄마, 아빠하고 부르며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엄마, 저도 왔어요. 그래. 차 많이 막혔지? 점심 먹었어? 아직 안 먹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차려줘. 왜? 이따 약속 있어. 친구들 만나러? 만나야지. 그 친구들은 명절인데 아무 데도 안 간대? 다 여기 사는 친구들이니까 저녁에 잠깐 나오는 거지. 딸과 사위의 고향이라 명절에 내려오면 둘을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따 애들 좀 봐줘. 또 둘 다 놓고 가게? 그래야지. 모처럼 쉬러 왔는데? 술 한잔하고 오려고요. 애들은 데려가고 싶긴 한데. 죄송하지만 엄마가 이번에도 좀 고생하셔야겠네요. 너스레를 떨며 웃는 사위에게 강씨도 마주 웃었지만 사실 웃음이 절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딸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갔습니다. 첫째가 3돌, 둘째가 2돌이었습니다. 뛰어다니며 사고를 칠 때였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새벽이 될 텐데 그러면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강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녁밥 안 먹어. 나가서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과 사위. 거실에 남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우당탕 소리를 내며 말썽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강 씨는 한숨을 쉬며 딸내가 먹을 밥을 간단히 차렸습니다. 이미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라 강 씨 부부는 진작 먹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에 딸은 사위와 함께 밥을 후딱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쉬러 왔다더니 정말로 휴식만 취하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먹은 것을 얼른 치웠습니다. 아이 둘이 남편에게 안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인데 무리한다 싶었죠. 그리고 5시쯤 되자 낮잠을 자고 나온 딸 부부가 바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사위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것은 1시간, 아니 20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애를 낳은 뒤로는 더욱 심했습니다. 부모를 만나러 명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일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좀 있기에 강씨 부부도 이런 때가 아니면 잘 보지 못하는데 말이죠. 저녁밥조차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아이들 좀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아들 내외 챙기고 또 딸내 손주들 하루 종일 보고 내일 아침까지 수발들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는 새벽 2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아주 늦은 시간에 일어나 결국엔 새끼 중에서 한 끼도 함께 먹질 못했습니다. 해장국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니 황당하기도 했죠. 딸까지 돌아가자 강 씨도 남편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한 10년만 더 지냈다가는 무슨 병이든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절도 또 그 다음 명절도 같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명절에 오지 말래? 그러자 딸은 펄쩍 뛰었습니다. 1년에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명절이야.
다른 친구들은 친정이 가까워서 매일도 맡긴대. 그리고 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도 그러면 친정의 갈명분이 사라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다지 달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엄마한테 먼저 가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당일 아침을 먹고 시가에 가겠다는 딸. 사위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강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딸이 오는 때와 아들이 오는 때가 같아져서 온 식구가 한데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좋겠지만 사실 강 씨는 그게 좋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따로 와도 힘든데 같이 오면 혼이 나가버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강 씨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근데 너희가 못 가게 했잖아. 불편할 것 같다고. 근데 내 말 듣길 잘했지? 그랬으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잖아. 몇 년 전에 이사를 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둘밖에 없으니 집을 줄이는 게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엔 이것저것 따져보다 자식들이 싫어해 흐지부지 하게 되었었는데 이사했다면 이 많은 식구가 모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전부 합치면 총 8명이었습니다. 자식은 둘뿐이었는데 식구가 참 많이도 늘었다 싶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씨 부부까지 합치면 10명이라 집안이 북적북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가족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 오자마자 드러누워버리는 딸, 아들과 술판을 벌인 사위, 그리고 며느리는 눈치 보여서 뭘 시키지도 못하니 10명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강씨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거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할은 강씨의 몫이었죠. 지연아, 너도 좀 일어나서 도와. 나 쉬러 온 거라니까.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할까요? 어? 아니야. 앉아 있어. 도무지 말을 들어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주 더 없어요? 그 말에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뒤늦게 딸과 며느리도 술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또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애들이랑 다 같이 보니까 좋지? 그러네. 좋네. 그러고선 과장을 보태자면 강씨를 거의 몸종처럼 부려먹는 자식들.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앉아 있어. 아까부터 앉질 못하네. 당신이나 좀 쉬어요. 애들 그렇게 번쩍번쩍 들지 말고. 또 입원하고 싶나 보네. 안 알아주면 우는 걸 어떡해? 그리고 매번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엔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정말로 사나흘은 끙끙 앓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자식들이 서운하다고 할까봐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딸에게 잔소리를 좀 했더니 섭섭하다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1시간가량 한풀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러는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래? 너도 엄마한테 돈 받아갔잖아. 그때는 오빠도 똑같이 받았잖아. 왜 나만 받은 것처럼 얘기해? 네가 말을 이상하게 했잖아. 뭐? 되도 않는 사업?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진정하세요. 형님, 너도 똑같아. 아주 건방지게 말이야. 뭐? 건방지다고? 너 말 다 했냐? 너요?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화기애애하게 잘 놀다가 벼랑간 싸우기 시작하는 자식들. 강씨 남편이 놀라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계신 데서 저러는지 경악스러웠습니다. 욕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고 험한 말은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30분쯤 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갑자기 말이죠. 싸우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또 술을 왕창 먹고 다들 의기투합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겨웠습니다. 강 씨의 생일이나 어버이날 등에 가끔씩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강 씨가 지겨운 표정을 짓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방치되니 이 중에서 괴로운 것은 강 씨 부부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서 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 잠들었어? 당신은 애들도 다 자. 거실이 시끌시끌하니 손주들이 잠에 쉽게 들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강 씨가 재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겨우 재운 뒤에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중간중간 강 씨가 들어가 막내를 다시 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설핏 잠에 들었다 깨서 나와 보니 다들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작은 방과 거실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깨워서 들어보내고 먹은 것을 정리하자 시간은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고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엔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애들을 봐야 하기에 부모에게 같이 앉아서 놀자는 소리를 하는 자식도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 이런 명절이 좋은가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와서 서글프다던데 강 씨는 오히려 자식이 와서 서글픈 것 같았습니다. 기가 빨린다 빨려? 이 나이에 무슨 기가 남아있다고. 남편은 끙 하는 소리를 내더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떡국과 북엇국 2가지를 끓이는 스스로를 발견한 강 씨는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이제 명절에는 정말로 오지 마. 엄마 아빠도 둘이서만 보내려고 하니까. 굳이 왜요? 나이 들어서 밥을 몇 끼나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힘들어. 지난번부터 왜 자꾸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날 아니면 언제 가요? 집에.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해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오히려 그런 강 씨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갈래. 안 가도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내려가서 친구들도 보고 해야지. 다 지들 마음대로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문이라도 걸어 잠글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자식들과 등지고 살고 싶으냐 묻는다면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자식들이 집에만 안 찾아와도 좋을 것 같았죠. 이번에 크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부동산 투자를 하나 했는데 글쎄 그게 잘못돼가지고. 네?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그게 한 2억은 날려먹었다. 잠깐 융통한 돈으로 한 건데.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요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경기도 안 좋고. 아들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봐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어쩔 수 없지. 강 씨는 짐짓 슬픈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하자
돌아오는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2억은 너무 크잖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딸도 무척 착잡해했습니다. 하지만 살던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긴다는 말에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 같았으면 집을 왜 줄이냐고 잔소리를 퍼부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자식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은 것에 감지덕지한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부는 3개월 만에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획했던 것이었기에 어떤 곳으로 갈지는 대략적으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평이라고? 13평인가? 뭐?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방도 따로 있어. 딸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평수가 작긴 하지만 강씨 부부는 아주 흡족한 집이었습니다. 평수도 둘이 살기에 딱이었습니다. 아담한 거실에 따로 안방까지 있으니 오히려 넓어서 청소만 힘든 큰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싶었죠. 그리고 명절이 되자 아들이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힘들 텐데 집이 좁아서 애들 놀 데도 없어. 일단 가볼게요. 그런데 막상 본 집의 크기에 놀랐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서 지내시기엔 좋네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들어와서 딱 보기엔 무척 깔끔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고 가진 못하겠네요. 거실에서 자려면 자겠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불편하게 자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걸 좋아할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죠. 애들도 답답한지 자꾸만 집에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밥만 먹고 갈게요. 처음으로 강씨의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돌아간 아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 둘과 함께 명절을 보낼 만한 크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와? 명절에 내려와서 애를 맡길 만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이 넓으면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할 텐데 여기선 좁고 사방이 닫힐 거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대성공이었습니다. 아, 그냥 다음 명절엔 밖에서 외식해야겠다. 아이고, 그럴래? 여기서 먹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갈게. 서운하진 않지? 에이, 서운하긴. 강 씨는 오히려 뒤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억지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했던 바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들도 이제는 밖에서 보자고 하니 일석이조의 결과였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살맛 나네. 다음 명절에 아들, 딸과 갈비를 먹었고 집으로 돌아올 땐 둘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등을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가끔씩 자식들 얼굴도 보고 집에서는 아무 노동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푹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싶었습니다. 적당히 아담한 집이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약주 한 잔 어때? 좋죠. 늘 지쳐서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정말로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 된 것 같았습니다.